미국은 오만했다. 동맹국을 돈줄로 본 탐욕스런 돼지. 미국의 최후. 미국 언론의 신랄한 헤드라인입니다. 25년 9월. 전 세계를 경악시킨 미국의 끔찍한 행보는 오히려 자신들을 옥죄는 목줄이 되었습니다. H-1B 비자 비용을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당연히 한국이 벌벌 떨거라고 생각했지만 강경한 한국의 대응과 삼성의 투자 철회 소식은 미국을 지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럼 한국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25년 9월 초 21세기 최악의 한국인 집단 연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부분이 체포영장에 이름이 없었으며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일하고 있던 선량한 한국인들이었죠. 이 일은 명백한 협박용 보여주기였습니다. 그 증거를 뒷받침하듯 2주 뒤 모든 H-1B 비자 비용이 100배 늘어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 말은 미국에 파견된 수많은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돈을 뜯겠다는 속셈인 거죠. 명백한 동맹국을 멸시하고 낮춰보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이때까지도 백악관은 그렇게 심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현대차 공장의 전원 철수와 삼성이 투자 철회를 고려해본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애틀 공항에서 정당한 취업비자로 입국하려던 삼성 엔지니어 12명이 영문도 모른 채 구금되었습니다. 오전 8시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하는 박현우 과장은 한국에서 온 신규 엔지니어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항 입국장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IC 요원들이 갑자기 나타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구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체포영장 있나요? 박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원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한 예방적 구금이다. 더 이상 질문하면 당신도 함께 구금한다. 박현우는 손을 떨며 한국 영사관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2명의 엔지니어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진 채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에서는 야근 중이던 한국인 개발자들이 아이스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오후 11시 구글 본사 15층 개발실에서는 한국인 개발자 5명이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시니어 개발자는 3년간 구글에서 근무하며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태훈 씨죠? 함께 가시죠. 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훈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당한 비자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더 이상의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동료 미국인 개발자들이 놀라서 쳐다보는 가운데 김태훈과 다른 한국인 개발자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충격과 당황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보스턴 MIT 연구소의 김성민 박사 사건이었습니다. 20년간 미국에서 연구한 공로로 영주권까지 받았지만 자녀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져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오후 6시 김성민 박사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11살 아들 준호와 9살 딸 서연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아빠 이야기했어. 그런데 저녁 8시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박사가 문을 열자 IC 요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성민 박사님이죠?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즉시 출국 조치합니다. 김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20년간 미국을 위해 연구해왔고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요원들은 김 박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빠를 어디로 데려가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김 박사의 아내도 절규했습니다.
제발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하지만 요원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김 박사를 끌고 갔습니다. 그날 밤 김 박사는 강제 출국 비행기에 태워졌습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는 로버트 앤더슨 상무부 장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강경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위상을 다시 세울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누가 진짜 주인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앤더슨이 보좌관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앤더슨이 단상에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미국의 주권과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앤더슨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관대함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는 시대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부로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의 갱신 및 신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최대 기존의 100배인 개인당 10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기자들은 잠시 그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10만 달러. 이건 단순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한 유럽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그 조치가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까? 앤더슨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동맹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동맹이기에 더 공정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거래입니다. 애리조나 사막 한복판, 인류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라 불리는 프로젝트 리버티 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3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미국의 꿈을 키워온 강세준 팀장과 87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명당 10만 달러, 팀 전체로는 무려 120억 원의 비자 갱신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전 9시 프로젝트 리버티 칩의 제어센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며 실시간으로 공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세준 팀장은 늘 그렇듯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서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현장 매니저 사라 오코너가 급하게 제어센터로 달려왔습니다. 사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방금 출력한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 팀장님, 긴급히 얘기할 게 있어요. 사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돌려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죠, 사라? 사라가 문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방금 워싱턴에서 공문이 왔어요. H-1B 비자 수수료가 한 명당 10만 달러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강세준은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10만 달러요? 잠깐, 그게 무슨 뜻인지. 그제야 계산이 끝난 강세준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어센터에 있던 다른 한국인 엔지니어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사라와 강세준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강세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87명에 10만 달러. 팀 전체로는 870만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12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사라 오코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우리가 3년간 함께 만든 이 공장을 어떻게 포기하라는 거죠? 사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함께 해온 베테랑이었고 리버티 칩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과는 3년간 가족 같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강세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팀원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강세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강세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입니다. 우리 팀 전체의 비자 갱신 비용이 120억 원을 넘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나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박영호 선임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을까요? 강세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본사와 통화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계속 지불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김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3년간의 노력을 이렇게 포기해야 하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룩해왔는지 아시잖아요. 김민수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이었고 아내는 한국에서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소식은 개인적인 꿈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강세준은 김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수 씨. 우리가 여기서 배운 모든 것, 쌓은 모든 경험은 우리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강세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형준 과장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이곳을 떠나면 우리 경력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세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준 씨,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미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곧 보게 될 겁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사라 오코너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즉시 워싱턴의 상급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강세준 팀이 없으면 이 공장은 돌아갈 수 없어. 그들이 진짜로 떠날 것 같다고. 하지만 수학이 넘어 마크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사라, 진정해. 그들은 절대 떠날 수 없어. 미국 시장 없이는 살 수 없거든. 한편 제어센터에서는 독일 ASML에서 파견된 장비 전문가 클라우스 슈미트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80대의 노인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사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라, 자네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군. 사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클라우스? 클라우스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 한국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야. 그들은 이 복잡한 시스템의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지. 매뉴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어. 오후가 되자 강세준은 팀원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사라를 찾아갔습니다. 사라, 우리의 결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라는 이미 그 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워싱턴에 직접 전화해서. 강세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 고마운 마음은 정말 크지만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에 모든 인수인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사라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렇게 급하게요? 강세준은 사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우리는 3년간 정말 좋은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파트너십은 서로를 존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은 존중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죠. 우리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민수는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계획이 바뀌었어. 우리 한국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아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김민수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최고층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재무총괄 부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미국 내 우리 임직원 287명의 비자 갱신비만 380억 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10만 달러면 내일은 20만 달러를 요구할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오후 2시 삼성그룹의 핵심 경영진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냉철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침묵을 지키며 각 부서별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재무총괄 부사장이 스크린에 복잡한 표를 띄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리버티 칩을 포함하여 미국 내 법인에서 근무 중인 핵심 인력 중 향후 1년 내 비자 갱신이 필요한 인원은 총 287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2,8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북미 총괄 사장이 답답하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380억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하지만 재무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비용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형의 리스크입니다. 재무부 사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라는 파트너가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계약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계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재무팀에서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를 연간 투자 대비 최소 15%로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사업 전략팀장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재무팀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패권 국가가 자신의 힘을 동맹을 억압하는데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북미 총괄 사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리스크가 무서우니 세계 최대 시장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리버티 칩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요? 이제 와서 발을 빼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쇼일 뿐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주면 결국 그들도 우리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와 한 통의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헝가리 정부에서 보낸 제안서였습니다. 신사업 전략팀장이 그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법인세 10년 면제, 부지 100년 무상임대, 고속철도 물류라인 신설, 정부 마이너스 대학 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없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보장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미국의 발표 직후 즉시 이 제안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신사업 전략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거대한 부지 사진이었습니다. 대안은 바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그 투자의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H1B 비자 수수료 380억 원, 그리고 우리가 추산한 리스크 비용 수천억 원. 이 돈이면 평택에 세상에 없던 차세대 연구개발 단지를 짓고도 남습니다. 신사업 전략팀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미국의 엔지니어를 비싼 돈 주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수만 명 고용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북미 총괄 사장이 여전히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미국 시장 덕분 아닙니까? 그의 말에는 수십 년간 미국 시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애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사업 전략팀장이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저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업을 계속하자는 의미로 들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오늘 10만 달러를 내면 내일은 20만 달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애리조나의 강세준 팀장도 이미 철수 의사를 표명했고요. 기술 총괄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강 팀장과 통화해봤는데 그분의 결의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 같은 핵심 인력을 이런 식으로 대우받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여러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석에 앉아 침묵을 지키던 회장이 드디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북미 총괄 사장의 우려도 신사업 전략팀장의 비전도 모두 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종속의 길과 자립의 길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우리 그룹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온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나 더 어려운 길에 있었습니다. 회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은 훌륭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보상을 초과하는 시장은 더 이상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죠. 회장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신사업 전략팀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불확실한 파트너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리버티치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유지하되 추가 투자는 전면 보류합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예산은 모두 평택으로 돌리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투자가 될 겁니다. 결정은 순식간에 내려졌습니다. 몇 시간 뒤 삼성의 공식 발표가 전 세계 언론을 뒤흔들었습니다. 향후 5년간 국내에 6만 개 일자리 창출, 평택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0조 원 투자 결정. 그 발표 어디에도 미국에 대한 비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 담긴 메시지는 누구보다 미국 백악관을 향한 차갑고도 단호한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원 현대차 본사에서는 더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북미 총괄 사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하지만 젊은 여성 임원이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무님, 미국이 보여주는 건 비즈니스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리스크예요. 예측도 관리도 불가능한 도박입니다. 오후 3시 현대차 그룹 본사 회의실은 격론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예정이던 전기차 공장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북미 총괄사장 정현수는 20년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를 다져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에게 미국 시장 포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연간 1,700만 대 규모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비자 수수료 몇백억 때문에 이런 거대한 시장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현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전략 담당 김지영 상무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전무님, 물론 미국 시장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어제까지 파트너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수조 원을 투자한다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김지영은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조지아 공장 건설에 투입 예정인 한국인 기술자가 300명입니다. 비자 수수료만 300억 원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년에는 500명, 내후년에는 1000명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이런 정치적 변수에 휘둘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긴급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발신자는 독일 폭스바겐이었습니다. 김지영이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 공동 개척, 기술 공유,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 제안.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 박성호 전무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폭스바겐과의 협력이라.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유럽은 전기차 정책이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보이는 시장이죠. 정현수가 여전히 반대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 규모는 미국에 비해 작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김지영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전무님, 규모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죠. 유럽연합의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헝가리 정부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데브레첸 자유무역지구 내부지 무상 제공, 법인세 10년간 면제, 숙련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독일 아우토반과 직접 연결되는 물류 네트워크 제공. 김지영이 헝가리 제안서를 분석하며 설명했습니다. 헝가리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물류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유럽 특유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활용할 수 있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편 같은 시각, 여의도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사업본부장 이정민 부사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기술기획팀장 최민석 상무가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미시간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인 한국인 핵심 인력이 200명입니다. 새로운 비자 수수료 정책에 따르면 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 정부의 신뢰성입니다.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미국에 이전한 후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최민석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LG에너지솔루션의 생명줄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에서 공동으로 보낸 제안서였습니다. 중동부 유럽 배터리 허브 구축 프로젝트 참여 제안. 내용을 살펴보니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터리 공급망 구축, 연구개발비 50% 지원, 그리고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정책 보장. 이정민 부사장이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배터리 기술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필사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그는 유럽의 그린딜 정책과 배터리 시장 전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와 LG 모두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현대차 회의실에서 정현수가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포기하면 후회할 겁니다. 그들의 시장 규모와 영향력을
하지만 김지영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전무님, 존경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유럽이 우리를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파트너로 존중해주죠. 김지영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미 투자 계획은 전면 재검토합니다. 대신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헝가리와 기가팩토리 건설 논의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폴란드 마이너스 헝가리 배터리 허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회사의 공식 발표가 동시에 나갔습니다. 삼성과는 결이 달랐지만 그 메시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하나둘 미국을 등지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난 지 사흘 후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라우스가 경고했던 3번 장비의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매뉴얼을 뒤적이며 당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에러 코드는 매뉴얼에 없어. 오전 10시 30분 프로젝트 리버티 칩 제어 센터에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데이빗이 모니터를 확인하자 3번 장비에서 미세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안정성 수치가 0.001%씩 흔들리고 있었죠. 데이빗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허용 범위 내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클라우스 슈미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즉시 인터컴을 통해 제어센터에 경고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3번 장비의 플라즈마 안정성 수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네. 0.001% 정도의 오차지만 내 경험상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야. 클라우스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에서 우러나는 직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클라우스. 그 정도 오차는 허용 범위입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정할 겁니다. 강 팀장이 남겨준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데이빗은 강세준이 남긴 두꺼운 매뉴얼을 자신 있게 두드렸습니다. 클라우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동 보정이라. 자네들은 기계를 너무 믿는군. 강세준은 저런 미세한 흔들림을 기계의 속삭임이라고 불렀지. 기계가 아프기 전에 보내는 신호라고 말이야. 그는 매뉴얼이 아니라 기계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야. 하지만 데이빗과 다른 미국인 엔지니어들은 클라우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에 의존했고 매뉴얼에는 0.001%의 오차는 정상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텐데. 정확히 24시간 후 클라우스의 경고는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3번 장비에서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세하게 흔들리던 플라즈마가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극자 외선 에너지가 과부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장비 가동을 멈췄고 제어센터에는 난생 처음 보는 붉은색 에러코드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 에러코드는 매뉴얼에 없어. 젊은 미국인 엔지니어 톰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강세준이 남긴 매뉴얼을 뒤적였지만 해당 에러코드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스템을 재부팅해보자. 일시적인 오류일 거야.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번 장비의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은 전체 공장의 전력 시스템에 미세한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모든 장비는 정밀하게 조율된 전력 공급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의 장비가 갑자기 멈추면서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그 불균형은 도미노처럼 옆에 있던 4번 장비, 그리고 5번 장비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자 다른 장기들까지 연쇄적으로 멈춰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매뉴얼을 뒤적이며 소리쳤습니다. 매뉴얼대로 전력 분배 시스템을 리셋했는데 왜 반응이 없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쓰여 있는데. 또 다른 엔지니어는 냉각 시스템 제어판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젠장, 냉각수 펌프 압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러다간 과열로 코어가 녹아버릴지도 몰라. 제어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동시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여기저기서 엔지니어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냉각 시스템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6번 장비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혼란 속에서 데이빗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강 팀장이 남긴 긴급 매뉴얼은 어디 있어?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이런 복합적인 시스템 오류에 대한 해결책은 매뉴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세준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3년간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체득한 직감적 대응법은 종이에 기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인터컴에서 클라우스 슈미트의 차분하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끄럽군. 다들 조용히 하게. 그의 말에 제어센터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클라우스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평온함과 함께 I told you소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젊은이들.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라고. 수천 개의 부품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만 움직이는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그리고 자네들은 방금 가장 중요한 지휘자와 수석 연주자들을 모두 쫓아낸 셈이야. 클라우스의 비유는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악보에 없는 미세한 음의 떨림을 감지하고 연주자들의 컨디션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주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자네들은 그저 악보대로 연주할 줄만 아는 삼류 연주자들에 불과해. 그리고 지금 이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거부하고 있는 걸세. 데이빗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클라우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절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야. 이건 기계공학의 영역을 넘어선 경험과 감각의 예술이거든. 그리고 그 예술가들은 지금 이곳에 없지. 축하해, 여러분. 여러분은 방금 수십조 원짜리 고철덩어리를 만들어낸 거야. 클라우스의 마지막 말이 제어센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인터컴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공장의 모든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을 멈추면서 프로젝트 리버티 칩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때 인류 최첨단 기술의 심장이었던 그곳이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현장 매니저 사라 오코너가 제어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완전히 멈춰선 공장과 절망에 빠진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라, 우리가 모든 걸 망쳤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에 찬 전화가 앤더슨을 덮쳤습니다. 로버트, 전 세계가 나를 비웃고 있어. 내가 믿었던 자네가 내 얼굴에 똥칠을 했군. 정치적 동맹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인텔 최고 경영자는 우리 직원들을 그 정치적 진흙탕에 밀어넣을 수 없다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이 소식이 워싱턴 DC에 전해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기술 전문 매체의 단신으로 시작된 기사가 반나절도 되지 않아 CNN과 BBC 같은 주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야심작 리버티 칩 가동 전면 중단, 핵심 기술자 추방 조치가 부른 예견된 재앙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언론의 과장 보도일 뿐이라고,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에게 날아든 현장 보고서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원인 불명 시스템 충돌로 추정. 복구를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함. 복구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예상. 보고서를 읽는 앤더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가 지옥의 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단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앤더슨이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간략한 보고를 하려 했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넘어서 트럼프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로버트, 지금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고 있나? 전 세계가 나를 비웃고 있어. 내 위대한 미국의 기술 독립 프로젝트가 한국인 몇 명 나갔다고 고철덩어리가 됐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모욕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문제였습니다. 각하, 그건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입니다. 곧 해결될. 앤더슨이 변명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말을 끊었습니다. 시끄러워.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믿었던 자네가 내 얼굴에 똥칠을 했어. 나는 자네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고작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놈들한테 당했단 말이야. 트럼프의 분노는 정책의 실패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에만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듣게 로버트. 나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 특히 나를 바보로 만드는 실패는 더더욱.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사태를 해결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해결책을 올려놓지 못하면 자네 경력은 그걸로 끝이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앤더슨은 한동안 끊어진 수화기를 든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공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광대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공포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법입니다. 앤더슨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미국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인텔의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나 로버트 앤더슨이네. 자네 회사의 최고 전문가들로 팀을 하나 꾸려주게.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야. 하지만 수학이 넘어 돌아온 존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로버트,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을 그 정치적인 진흙탕 싸움에 밀어넣을 수는 없어요. 당신들의 행정명령이 기술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묻죠. 이게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기 위한 겁니까?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압더스는 이번엔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이자 대통령에게 직접 말을 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의원님, 저 앤더슨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앤더슨 장관. 원내대표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귀를 막고 계시네. 그분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질 희생양을 찾고 있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로 자네인 것 같군. 당분간은 나에게 연락하지 말게.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으니. 정치적 동아줄마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압더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워싱턴 정계의 원로로 존경받는 전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저입니다. 로버트입니다. 원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알고 있네, 로버트. 뉴스를 봤네. 답답지 않게 큰 실수를 했더군. 실수라니요? 저는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익이라. 원로가 그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습니다. 자네가 놓친 게 바로 그거야. 자네는 동맹을 거래 파트너로만 생각했네. 하지만 동맹은 거래가 아니야. 그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와 존중의 관계야. 자네는 그 무형의 자산을 고작 돈 몇 푼과 맞바꾸려고 했던 걸세.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로버트. 이제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희망을 찾으려 걸었던 전화에서 그는 완전한 절망만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앤더슨이 마지막으로 건 전화는 강세준에게였습니다. 깊은 밤 워싱턴에서 밝은 아침 평택으로. 시차가 만든 극명한 대비가 두 사람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세준 박사님, 저입니다.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수화기 넘어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세준은 놀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전화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한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앤더슨은 거의 울부짖듯이 준비했던 모든 논리를 내던지고 본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제가 틀렸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비자 수수료 그거 당장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백지 수표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제 뒤로는 수천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공장의 철골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 눈빛들을 외면하고 불확실한 과거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만 달러짜리 청구서 한 장이 수십 년 동맹의 최종 고지서가 될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앤더슨의 세계는 그 전화 한 통으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몇 달 후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대한민국 기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이제 한 기업의 엔지니어가 아닌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강세준은 임시로 지어진 연구동 옥상에 서서 거대한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있었고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개미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돌아온 지 석 달, 이곳은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괄님, 오늘 설계 검토 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젊은 연구원 김민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애리조나에서 돌아온 후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평택에 정착했습니다. 민수 씨, 고생 많습니다. 설계팀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김민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거든요. 강세준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이 이렇게 소중한 자산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세준은 갓 입사한 신입 연구원들을 데리고 거대한 공장 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벅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총괄님, 정말 우리가 저런 엄청난 걸 만들게 되는 겁니까? 제 손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게 된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강세준은 인자한 미소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믿어야지. 그리고 자네들이 해내야만 하네. 저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야. 우리 기술의 독립선언이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약속이야.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우리만의 땅을 갖게 된 걸세. 다른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괄님,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오만한 결정 덕분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걸까요?
강세준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만한 결정이었던 건 맞네. 하지만 그들의 실패가 곧 우리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닐세.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아주 비싸고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 첫째,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둘째,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절박함. 우리는 그들을 비웃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단단해져야지. 강세준의 말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와 책임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데브레첸에서는 현대차와 LG의 기가팩토리가 유럽의 심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헝가리 법인장 박철수는 현지 주지사와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지사님,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공사 진행이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헝가리 주지사는 화창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현대와 LG를 단순한 외국 투자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헝가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우리 데브레첸의 성공이고 헝가리의 성공이니까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와 무시로 얼룩졌던 과거의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파트너십이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앤더슨 장관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에 빠뜨린 무능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 리버티 칩은 결국 막대한 손실만을 남긴 채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애리조나의 그 거대한 유령 공장은 한 시대의 오만함이 남긴 흉물스러운 기념비처럼 쓸쓸하게 남겨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의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미국은 10만 달러를 얻으려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수백억 달러 자산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프로젝트 실패가 아닙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영국의 BBC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한미 기술 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기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온 핵심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 축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유럽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마침내 완공되어 세계가 놀랄만한 성능의 차세대 반도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의 기가팩토리 역시 유럽 전기차 시장의 심장이 되어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 기술 시장의 규칙을 따르는 자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봄날 강세준은 평택 클러스터를 방문한 외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 박사님, 몇 년 전 애리조나에서의 일을 돌이켜보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강세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분노하고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 테니까요.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해 진정한 독립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쪽이 다른 쪽을 힘으로 지배하려 할 때 그 관계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기술은 장벽을 세우는 곳이 아닌 신뢰를 쌓는 곳에서 꽃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온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